1년부터 보겠습니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그네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어린 시절의 그런 우리 기억이 많죠. 화자는 그네를 타면서 산 너머의 노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 이 노을은요, 노을은 부정적 의미가 보통 있습니다. 해가 떠서 마지막에 지는 순간이 노을이기 때문에 흔히 죽음의 의미 혹은 소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화자가 그네를 타고 노을을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진다는 죽음과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꿈과 동경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렸다. 자, 희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적 노력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나 노을은 그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끝내 어둠에게 잡아 먹힙니다. 자, 어둠은 여기서 꿈이나 동경, 이상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 어떤 현실, 거대한 현실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때 그 어둠이 노을을 잡아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어둠은 사물이고 어떤 자연적 현상인데, 즉 생명이 없는 존재인데 마치 동물처럼 잡아먹는 것으로 표현했죠. 살아있는 동물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생물을 생물로 비유해서 표현한 무슨 표현법이죠? 그렇습니다. 환류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 그네줄이 문장이 주어입니다. 밑에 봐서 삐걱삐걱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죠. 그네줄이 떨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네줄이 떨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감정이입이 되겠는데요. 그네줄이 떨고 있다? 감정이입입니다. 어떤 감정? 자기가 꿈꾸던 노을, 꿈꾸던 소망이나 동경하는 대상이 현실에 의해서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감과 공포심, 자, 그런 것들을 혹은 절망감, 자, 이런 정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삐걱삐걱. 자, 그네줄이 그네에서 흔들릴 때 그 쇠고리 그 닿는 부분에서 소리가 좀 나죠. 삐걱삐걱이라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네줄이 떨고 있다. 두려움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네줄은 화자 자신과 화자의 분신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분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바로 감정이입이 사용됐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감정이입, 화자의 분신. 자, 주의할 점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네줄이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다. 선의가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 좀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시만 해놓고 넘어갈게요. 주의할 점으로. 자, 일련의 내용을 제목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의 어린 시절 그네를 타면서 노을을 보려고 했던 꿈과 동경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의해서 좌절될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과거라는 걸 체크해 두어야 되겠고요. 자, 이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이것도 역시 화자가 쫓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노을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금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상이나 꿈이나 순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자,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땅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우리가 바닷가 육지, 바닷가에 이제 육지의 그 끝에 서 있죠. 우리가 이걸 땅끝이라고 부르죠. 그 땅끝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뭐가 보입니까? 저 멀리 바다가 보이겠죠? 자, 이 바다가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끝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는 나비를 쫓듯 땅끝을 찾아갔으니까 나비와 땅끝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겠고요. 자, 이 땅끝도 나비처럼 화자가 쫓는 대상이기 때문에 희망이나 이상이나 아름다움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당연히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 무슨 말일까요? 땅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고 싶은 대상, 희망이나 이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이건 내가 추구하던 꿈이나 이상이 아니었어? 내가 예컨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막상 교사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그건 아마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진짜 끝이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희망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건 가짜였다는 거죠. 그것을 자각하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좋은 어떤 그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교사 일이 굉장히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 업무량과 그 스트레스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상상해 본다면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땅 끝인 줄 알고 갔더니만 진짜 끝이 아니었어. 자, 우리가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온 거죠. 자, 찾아간 것이 땅끝인데 진짜 끝이 아니. 땅끝이 끝인 거지. 그것이 아니야? 땅끝이 끝이 아니야? 자, 앞뒤가 모순되죠? 자, 이렇게 모순되는 논리를 갖고 있네요. 따라서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서 역설적인 태도 인식이 드러납니다. 나의 이상은 이상이 아니었어. 나의 땅끝은 땅끝이 아니되 땅끝이 끝이지. 끝이 아니라는 건 논리적 모순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역설로 이해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때 땅끝은요. 화자가 찾아간 땅끝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절벽 끝의 의미로 금방 떨어지면 죽게 되는 절벽의 아슬아한 순간, 그 절벽 끝에 마이너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 앞에 기억의 땅끝은 여러분들, 이 기억의 땅끝은 기억의 땅끝은 플러스의 의미라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기억의 땅끝은 플러스 이상이나 꿈인데 니은의 땅끝은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끝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네요. 자, 땅끝이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땅 끝에 서게 됐을 때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그 막바지 땅끝입니다. 이런 파도는 외적인 시련의 의미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고요. 그 파도가 땅을 파먹어 들어옵니다. 파도가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있겠고 땅을 파먹어 들어온다면 어때요? 우리 삶이 위태롭겠죠? 그 막바지
잡아먹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어. 자, 뒷걸음을 친다고 하는 건 시련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자, 일단 밀리는 거야. 쫓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언의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이제 1년에 어린 시절에 그네를 타면서 노을을 보려고 했던 것을 떠올렸죠. 과거에 회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1년이 어릴 때 과거를 회상했던, 노을을 봤던, 그네를 타며 노을을 보려고 했던 그런 과거를 회상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언은 이제 시간이 자, 과거가 아니라 이어는 현재가 되겠고요. 자, 현재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땅끝에 서게 되는, 땅끝을 추구했지만 그 땅끝에 가지 못하고 자기가 의도하지 못했던 땅끝에 서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는 현재에 닥친 삶의 시련이 표현되고 있고요. 우리가 땅끝에 서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가고 싶은 땅끝이 아니라 파도가 나를 잡아먹는 그런 절대적 위기의 상황에 땅끝에 서 있다는 거, 그때의 절망적인 정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년을 가볼까요? 자, 아이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되는 것이라고. 자, 우리가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가 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도피하려고 하죠. 뭐 당연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땅끝으로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자, 아가리라고 한 건 짐승의 커다란 입, 사자나 곰, 여타 뭐 악어라든가 이런 커다란 도마뱀 같은 그런 포식자들이 그 큰 입을 우리가 아가리라고 표현하죠. 자, 파도는 그냥 무생물일 뿐인데 그것을 아가리라고 표현했으므로 동물적 이미지로 표현을 했고요.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무슨 표현법이 사용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류법이 사용되었네요.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이 땅의 끝, 자, 위기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상의 전환, 즉, 마이너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화자는 지금 이걸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네요. 시상의 전환이. 자, 이 시상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위태로움 속에 어떻게 아름다움이 스며 있습니까? 사실은 위태로운 건 위태로운 거고 부정적인 것에 불과할 텐데, 자, 위태로움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뒤집히는 논리적 모순이 여기서도 역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므로 이 표현법은 당연히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는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사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휘말려 있을 때, 자, 이상하게도 그런 가운데서 삶의 진실을,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사태가 자, 포고령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공포적인 독재 상황으로, 억압과 감시의 상황에 떨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 뻔했을 때, 그때 그런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됐던 계엄군도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절망과 두려움 그 순간 속에서도 진실, 아름다움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탄핵 요구 집회에서도 응원봉을 들고 응원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주장을 펼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했죠.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고, 그리고 어때요? 땅끝은 늘 젖어 있다. 자, 땅끝은 마이너스이긴 한데요. 젖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아름다움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젖어 있다, 위태롭지만 아름다움과 희망을 품고 있다.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와 젖어 있다는 의미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젖어 있다. 이거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이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퀄.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그것을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가 당연히 땅끝을 가리키겠네요. 그죠? 당연히 땅끝을 가리키겠고요.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참 이상하기도 하지. 뭐가 이상합니까? 자, 여기 보면 이상하기도 하지. 여기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 이상한 거지? 여기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위에 올라가 보세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이상한지 그 주어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고, 또 땅끝이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땅끝을 간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속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절망과 이태로움을 우리가 도피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면하고 그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아름다움과 희망, 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참으로 이상하구나. 자, 신비롭다. 자, 이때 이상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겠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보다는, 자, 이거는 신비롭다. 참으로 신비롭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가 앞에 나와야 정상적인 어순의 문장의 순서가 될 텐데 주어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도치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3년 정리가 끝났고요. 3년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삶의 희망을 느낄 수가 있다. 참 신비롭다. 자, 그런 정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역설적인 인식, 역설적인 표현법이 사용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볼게요. 역설적 표현, 아까 나왔던 얘기죠. 사색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조적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관조가 무슨 뜻입니까? 자, 뭔가 대상의 의미를 거리를 두고 그 의미를 삶에 비추어 그 의미를 곰곰이 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비추어 본다. 자, 대상의 의미를 거리를 들고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걸 관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제, 절망, 땅끝에서 희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한번 확인했고요. 자,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자, 과거해상이 있고요. 감각적 이미지가 아까 있었죠. 자, 아까 감각적 이미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년에 보면 나와 있었죠. 자, 1년에 보면 삐걱삐걱 떨고 있다. 그죠? 자, 그런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도 같은 것도 청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시각,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파도가 땅을 먹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이 여기 사용됐고요. 자, 역설학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주의할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놓을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 별표해 놓겠습니다.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땅끝에 처음에 갔을 때는 어때요? 절망을 느꼈죠. 그런데 나중에 또 그 안에 진실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참으며 나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이런 태도가 마지막 연쯤에서 드러났죠. 그러므로 땅끝에 대한 그런 태도가 절망에서 아름다움과 희망의 발견으로 태도가 변화했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이 시는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고 태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시상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도시법 나왔고요. 자, 확인 문제 1, 2, 3번 보겠습니다. 자, 화자가 생각하는 진짜 땅끝은 어떤 곳이냐? 우리 삶 그 자체가 하나의 땅끝이다. 이러면 항상 땅끝에 서 있죠. 자,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고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전망스럽죠. 할 것 많고 집중은 좀 잘 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순간에도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자, 그런 진짜 땅끝을 매일매일 지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절망과 시련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번 이연의 중위법 땅끝은 지명이기도 하고 절망의 끝이기도 하고 삶의 나락이기도 하다 등등등. 또 땅끝은 또 희망이나 이상의 의미가 있기도 하죠. 자, 그런 점에서 중의적 의미가 갖고 있고요. 자, 땅끝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현재 화자에게 땅끝에 서 있을 때 화자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락된 삶의 방식, 1차적으로는 어때? 뒷걸음질치고 도망치는 거죠. 자, 4번 땅끝은 한 번 더 나왔네. 절망의 의미가 있으면서 희망의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다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명이 끝났네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자,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성과, 결과 있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